통장에 딱 1,000만 원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온갖 투자법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예금, 1,000만 원을 어떻게 굴리는 게 좋을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연소득 1억을 넘는 가구가 전체의 24%입니다. 그런데 순자산 10억 원 이상 가구는 고작 11.8%에 불과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집이 100가구 중 24가구인데 10억 자산을 모은 집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연봉 1억 넘게 버는 사람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여기서 1,000만 원의 진짜 용도가 드러납니다. 1,000만 원은 인생을 바꿀 투자금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3개월 정도 막아주는 비상금, 이자 자본주의의 룰을 배우는 튜토리얼 자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0만 원으로 잃지 않으면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3가지 실전 선택지를 드립니다.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골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시간이 없는 직장인을 위한 국가가 떠먹여주는 확정 수익 시스템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흐름에 올라타면서도 폭락이 두려운 분을 위한 2026년 매크로 맞춤 올해더 포트폴리오이며, 세 번째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서라도 1년 안에 돈을 2배로 불리고 싶은 분을 위한 소액 창업 전략입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자산을 못 모으는가? 이 구조를 모르면은 어떤 투자법을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소득자가 자산을 못 모으는 이유는 3가지 그림자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필수 고정 비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는 15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이 둘이면 매달 110만 원이 교육비로 빠져나갑니다. 주거비와 교육비만 합쳐도 매달 수백만 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사라지는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은 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534만 원이고, 특히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 4,325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많은 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빚을 내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은행의 이자와 원금으로 상납하고 있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월세를 추가로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자산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세 번째 그림자가 가장 교묘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파킨슨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출은 소득 수준에 맞춰 늘어난다는 이론입니다. 소득이 2배 늘면은 저축도 2배 늘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일 때는 국산차를 타다가 1억 원이 되면 수입차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동네 맛집에서 외식하던 것이 어느새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허영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이 늘면서 주변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그에 맞춰 나의 평균 기준점도 함께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결국 버는 족족 써버리게 되는 이 관성이 고소득을 저자산으로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3가지 그림자를 이해하면은 1,000만 원의 진짜 역할이 보입니다. 1,000만 원은 수익률에 목숨 거는 돈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과 자산 배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들고 자본주의 룰을 익히는 튜토리얼 자금입니다. 스스로의 방어력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가지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투자 공부할 시간은 없고 가장 안전하게 돈을 굴리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전략입니다. 국가가 떠먹여주는 확정 수익 시스템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밤새 리포트를 읽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잃지 않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는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계좌가 3개 있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48만 5천 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00만 원 넣고 148만 원을 돌려받으니 세제 혜택만으로 연 16.5%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서 16.5%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도로 보장하는 이 확정 수익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금 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한도인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저축은 운용과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위험 자산 비중을 100%까지 늘릴 수 있어서 운용 자유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ISA입니다. ISA는 예금 펀드, 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통장입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금융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어가는 일반 계좌와 달리 연금 계좌 안에서는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뭉쳐서 눈덩이처럼 복리로 구릅니다. 이게 과세이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SA 안에서 여러 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 펀드에서 2천만 원 수익이 나고 국내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2천만 원 전체의 세금을 냈을 텐데 ISA에서는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ISA와 연금 계좌를 합체시키는 만기 이전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1년에 딱 9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만기가 된 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국가에서 특별히 보너스 세액공제 한도를 열어줍니다.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말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동안 ISA에서 열심히 굴려서 원금과 수익을 합쳐 3천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을 찾아서 일반 예금 통장으로 빼지 않고 내 연금저축 계좌로 그대로 이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내 원래 한도 900만 원에 특별 보너스 한도 300만 원이 더해져서 그 해에는 무려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꽉 채워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소득에 따라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은 이 보너스 300만 원 덕분에 연말정산 때 49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냥 만기된 돈의 보관 장소만 ISA에서 연금 계좌로 통장 가리를 했을 뿐인데 약 50만 원이라는 현금이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오는 마법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리스크 0%로 확실하게 5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상품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가 나오는데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펀드로 한정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서 앞으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1,000만 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요?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른 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연금 저축에 월 50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면 600만 원이고 IRP에 월 25만 원씩 12개월 납입하면 300만 원입니다. 합계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웁니다. 남은 100만 원은 ISA에 넣어두고 시장을 관찰하면서 조금씩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S&P 500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지수인데 1957년 이후 배당 수익을 포함한 연평균 총수익률이 약 10.3%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15년 이상 투자한 경우 플러스 수익률이 100%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투자했더라도 1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손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성과를 거두었을 때조차 연평균 수익률 4.2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것입니다. 월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연말 부담 없이 세액공제 한도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사면 고점에 몰빵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하락장이 왔을 때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됩니다.
투자에 익숙하지 않다면은 IRP에서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사전 지정 운용제도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둔 운용 방식대로 자동으로 투자되는 구조입니다. TDF라고 하는 타깃 데이트 펀드가 대표적인데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에 가입만 해두고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그냥 예수금 상태로 묶여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했으면은 반드시 상품을 매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도 해지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면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을 때는 소득에 따라 13.2%나 16.5%를 적용받았는데 해지할 때는 무조건 16.5%입니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받을 때 13.2%였는데 해지하면 16.5%를 내니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각오를 하고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급하게 쓸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ISA가 필요한 겁니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만 채우면은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연금 저축보다 유동성이 좋으니 갑자기 쓸 돈이 걱정된다면 ISA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을 채우는 순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만으로 이미 연 13%에서 16% 사이의 확정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최고의 효율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영순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올라타면서도 폭락장이 두려운 안정 추구형을 위한 전략입니다. 2026년 매크로 환경에 맞춘 올해 더 요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00원대 중후반을 맴돌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금만 해서는 안 되는가? 많은 분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여전히 예적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예금 금리는 약 2.9%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 물가 상승률이 2.3%였습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은 실질 금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0.6% 정도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내 돈이 늘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는 시기입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초과하면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당신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순간 자산의 실제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을 분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레이 달리오의 올해 더 포트폴리오 개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담으면 한쪽이 떨어져도 다른 쪽이 올라가면서 전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2026년 매크로 환경에 맞춰 1,000만 원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은 미국 당이차에 ETF에 넣어 달러 방어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챙깁니다. 200만 원은 금 ETF에 넣어 시스템 위기 상황을 대비합니다. 200만 원은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성장 자산에 넣어 상승장 수익을 노립니다. 100만 원은 현금으로 남겨두고 폭락장이 왔을 때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작 1,000만 원인데 뭘 이렇게 4개로 쪼개고 복잡하게 굴려야 해? 그냥 수익률 제일 높은 곳에만 한 번에 다 넣으면 안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배분해서 연 10%의 훌륭한 수익을 낸다고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00만 원입니다. 당장 인생이 바뀌거나 부자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며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1,000만 원은 수익을 벌기 위한 돈이 아니라 경험치를 버는 자본주의 튜토리얼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0만 원으로 내 자산을 사 등분해서 시장에 폭풍우가 칠 때 주식은 떨어져도 달러가 방어해주고 금이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 자산, 배분의 원리를 내 돈으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1억, 5억이라는 진짜 목돈이 생겼을 때 100% 무너집니다. 덜컥 겁이 나서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는 은행 예금에만 썩혀두거나 반대로 탐욕에 눈이 멀어 고점의 전 재산을 몰빵했다가 깡통을 차게 됩니다. 작은 돈으로 잃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의 무게에 짓눌려 반드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다루는 이 정교한 감각과 투자 근육이 없으면 1억을 다룰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에서 나만의 튼튼한 배를 조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값싼 모의고사 훈련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단기차의 ETF입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이가 중요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한국보다 높고 미국 단기채는 연사 %대 수익을 주면서 달러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달러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율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왜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인가 하면은 금리가 1%만 올라도 장기채는 원금이 40% 가까이 날아갈 수 있는 무서운 시소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는 무조건 단기채로 방어력을 챙겨야 합니다. 금 ETF 200만 원은 보험 성격입니다. 2026년 금 시세가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서방의 제재를 피하고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가격이 다른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이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갈아타려는 것처럼 금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성장주 200만 원은 공격 자산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 ETF에 분할 매수로 담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은 장기적으로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15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장 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100만 원입니다. 이건 폭락장 줍줍용입니다. 주식이 20% 이상 급락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은 싸게 살 기회를 놓칩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비용을 사는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주식이 떨어져도 달러와 금이 방어해주는 구조입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니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금적 사고방식으로 주식이나 ETF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금은 가만히 두면 이자가 쌓이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만 믿고 30년 장기채에 몰빵하면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원금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달러 단기차에 50%, 금 20%, 성장주 20%, 현금 10%로 나누세요. 이 비율은 황금 비율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비율을 점검하고 원래 비율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오른 자산은 일부 팔고 내린 자산은 추가로 사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이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자동 시스템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당이차의 ETF는 국내에 상장된 KB스타 미국 당이국채 같은 상품이 있고 직접 미국 주식 계좌에서 샤이나 빌 같은 상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금 ETF는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에이스 KRX 금 현물 같은 국내 상장 상품이 있습니다. S&P 500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환해지 여부도 결정해야 합니다. 환해지란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환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노출 상품을 사면은 주가 하락을 환율 상승이 일부 상쇄해주는 자동 헤징 효과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굳이 환해지 상품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환율 위험을 없애주는 환해지가 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기 방어력이 사라집니다. 전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돈인 미국 달러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떨어져도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H가 없는 환노출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주식이 20% 폭락해도 달러 환율이 15% 올라준다면은 내 계좌의 실제 원화 손실은 5% 수준으로 훅 줄어듭니다. 환율이 알아서 든든한 자동 에어백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환해지 상품을 샀다면 이 방어막 없이 20% 폭락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수수료 때문입니다. 환율을 고정시키는 기술은 공짜가 아닙니다. 펀드 내부적으로 해지 비용이라는 게 계속 발생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클 때는 이 숨은 비용이 꽤 크게 발생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복리로 내 수익을 조용히 갉아먹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사면 앞서 말한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ISA 안에서 두 번째 선택지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안에서도 가능한데 그러면 쉰다 섣살까지 묶이니까 유동성이 필요하면 ISA를 활용하세요. 세 번째 선택지는 가장 도전적입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을 갈아 넣어서라도 1년에서 2년 안에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고 싶은 실행가를 위한 전략입니다. 앞에 두 선택지는 패시브 투자입니다.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시장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의 노동력을 레버리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인데 작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작은 자본에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곱해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예시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소액 경매 단타입니다. 지방에는 1,000만 원대 보증금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낙찰받고 몇 개월 안에 시세 수준으로 되팔면은 수백만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 분석, 명도, 세금 등 공부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법원 경매는 전문가도 실수하는 영역이라 최소 3개월 이상 공부한 후에 도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1,000만 원 보증금 에어비앤비 창업입니다. 서울 외곽이나 지방 관광지에 1,000만 원 이하 보증금으로 월세 계약이 가능한 소형 원룸이나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깔끔하게 꾸며서 에어비앤비나 국내당이 숙박 플랫폼에 올립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하루 5만 원의 숙박으로 돌리면 한 달에 21만 예약이 차도 100만 원 매출이 나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빼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순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추가로 계약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의 핵심은 리스크를 내 노력으로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이 떨어지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나 숙박 사업은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신경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만큼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인인가? 아니면 퇴근 후에도 뼈를 깎을 준비가 된 실행가인가? 그 답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선택지를 고려하는 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매의 경우 최소 50건 이상 물건 분석을 해보고 10건 이상 현장 답사를 다녀본 후에 첫 입찰을 하세요. 권리 분석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낙찰받고도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명도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백 건의 분석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어비앤비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인테리어만 하면은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청소, 세탁, 체크인 관리, 후기 대응을 전부 직접 해야 합니다. 청소 대행 업체를 쓰면은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 빠지니까 수익이 확 줄어듭니다. 결국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뛰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숙소가 본인 생활권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실패 사례도 알아둬야 합니다. 지방 아파트 경매로 1,000만 원 투자해서 낙찰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 관리비와 재산세가 나가고 대출 이자까지 붙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숙박 사업도 비수기에는 예약이 뚝 끊기는데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적어도 6개월은 적자를 버틸 현금 여력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지는 1,000만 원만 있는 분보다는 1,000만 원 외에 생활 비상금 6개월치가
따로 있는 분께 추천합니다. 1,000만 원이 전 재산이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선택지로 시작하세요. 이제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몰빵입니다. 1,000만 원을 한 종목에 다 넣으면은 그 종목이 반토막 나는 순간 당신의 튜토리얼 자금 전체가 사라집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테슬라가 아무리 유망해 보여도 한 종목에 전부 넣지 마세요. 개별 종목은 회사가 망하면은 주가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는 미국 전체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기되지 않습니다. 500개 기업 중 몇 개가 망해도 다른 기업들이 대체하니까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빚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대출을 더해서 5천만 원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레버리지로 대박났다는 얘기가 들리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수익도 2배로 만들지만 손실도 2배로 만듭니다. 가계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투자 빚까지 더하면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원리금 상환이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65%입니다. 이 부담 위에 투자 실패까지 얹히면 인생이 나락으로 갑니다. 1,000만 원 튜토리얼 자금으로는 절대 빚을 지지 마세요. 세 번째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당장 내일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100만 원씩 10번에 걸쳐 나누어 매수하세요. 이건 단순히 분할 매수 전략이 아닙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공포에 질려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며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스스로의 멘탈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S&P 500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S&P 500에 장기 투자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항상 시장 최고점에서만 주식을 샀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 2000년 닷컴 버블 직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매번 주식이 반토막 나기 직전인 최악의 꼭지 타이밍에만 돈을 넣은 겁니다. 샀다 하면 폭락을 맞았으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하고 주식시장을 떠났겠죠. 그런데 투자를 시작하고 40여 년이 흘러 은퇴할 시점이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도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에만 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 한 번도 주식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저점을 잡으려고 매일 차트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매수 타이밍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폭락장이 와도 내 자산을 믿고 팔지 않는 버티는 멘탈입니다. 그 멘탈을 바로 이 1,000만 원으로 훈련하세요. 네 번째 함정은 정보 과잉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오늘은 미국 주식을 사라고 하고 내일은 일본 주식이 뜬다고 하고 모레는 인도가 다음 대세라고 합니다. 코인도 사야 하고 금도 사야 하고 채권도 사야 합니다. 다 듣고 있으면 머리가 터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거나 이것저것 조금씩 사다가 관리 불가 상태가 됩니다. 1,000만 원으로는 단순하게 가세요. 연금저축 하나, ISA 하나, 그 안에서 ETF 두세 개,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 게임입니다. 1,000만 원으로 내 멘탈의 그릇 크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이율 몇 퍼센트 더 받겠다고 매일 스마트폰 창만 들여다보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고 소득을 높여서 절대적인 시드머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진짜 부자의 길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10년 굴리면 약 2,59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1,000만 원씩 추가로 넣으면서 똑같이 연 10%로 10년 굴리면은 1억 7,531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거의 7배입니다. 수익률을 1%라도 더 올리려고 머리 싸매는 것보다 매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게 결과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1,000만 원은 당신의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빚는 차를 낄 뿐입니다. 세제 혜택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챙기고 분산이라는 방패를 들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게 이 돈의 진짜 용도입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지 A는 시간 없는 직장인을 위한 것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그 안에서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선택지 B는 안정추구형을 위한 것으로 달러 단기차에 50%, 금 20%, 성장주 20%, 현금 10%로 나누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오래 더 요새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선택지 C는 실행가를 위한 것으로 소액 경매나 에어비앤비 창업으로 내 노동력을 레버리지 삼아 단기간에 자본을 불리는 전략입니다. 어떤 선택지를 고시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1,000만 원은 잃어도 되는 돈이 아니고 한 방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돈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배우고 내 멘탈의 그릇을 키우는 튜토리얼 자금입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고 연금저축계좌부터 개설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